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의 동창이었던 한 아저씨가 강에서 돌아가셨어요. 사인은 익사가 아닌 동사였죠. 그 충격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온 동네에 자자했습니다. 그분은 유키 아저씨라고 불렸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아버지와 동창이었다고 해요. 엄청난 애주가라 늘 얼굴이 붉으셨죠. 보통 회사원이었다면 무리였겠지만 본가에서 농사를 짓던 분이라 아침부터 술 냄새를 풍기는 것도 드문 일은 아니었어요. 다들 과음을 해서 걱정하긴 했지만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일 없이 즐겁게 마시는 분이라 누구도 그를 성가시게 여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곤란한 점은 취하면 밖에서 잠들어버리는 버릇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 현관 앞이든 집 앞 도로든 꼭 집 근처긴 했지만 길에서 잠드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매일같이 술을 드셨죠. 유키 아저씨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유키 아저씨는 저희 집에 와서 아버지와 술을 마셨어요. 즉 마지막으로 그를 보고 대화를 나눈 사람은 저희 아버지였던 셈이죠. 이웃집의 전화로 유키 아저씨의 부고를 들은 아버지는 아니, 믿을 수가 없는데? 아니 대체 왜? 라고 중얼거리며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그날 아버지와 즐겁게 술을 마시던 유키 아저씨는 나 밤도 깊었으니까 슬슬 가볼게 라며 일어나 돌아갈 채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추웠고 밖은 눈보라가 치고 있었죠. 돌아간다고 해도 가로등도 별로 없는 시골길인데다 무엇보다 너무나 추웠어요. 됐으니까 오늘 밤은 자고 가. 여기 코타치에서 자도 되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유키 아저씨를 붙잡았어요. 사실 그와 술을 마시면 집에 가지 못하게 말리는 것이 술 친구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인 약속 같은 것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조금 재워서 술이 깨게 하거나 아침이 되면 집에 돌려보내는 식이었죠. 아니야. 미안해서 그냥 갈게. 하나도 안 미안하니까 여기서 자고 가. 알았지? 그런 대화를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두 분은 결국 코타츠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두 분의 이야기가 재밌어서 계속 끼어있던 저도 제 방으로 돌아가 잠이 들었죠. 그때의 시간은 10시가 조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잠들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유키 아저씨가 부스럭거리며 일어났다고 해요. 유키 아저씨의 기척에 잠이 깬 아버지가 시계를 바라보니 아직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라 유키, 아직 일러. 그냥 자, 날 밝으면 가. 라고 말하자 유키 아저씨는 부르고 있단 말이야. 누가 불러서 나 가야 돼. 라며 돌아가려고 했어요. 당시에는 당연히 휴대폰 같은 것도 없었고 갑자기 밤중에 불려나갈 일은 거의 없었죠. 잠꼬대를 하는 거겠거니 생각한 아버지는 거의 억지로 그를 다시 앉히고 에이씨, 아무도 안 부르니까 그냥 좀 더 자. 라며 다시 눕혔다고 해요. 유키 아저씨는 눕자마자 바로 코를 골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잠이 드셨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 아버지는 유키 아저씨가 몸을 흔드는 바람에 잠에서 깨셨어요. 시계는 이제 막 3시를 가리키려 하고 있었죠. 어이, 나 이제 갈게. 누가 불러서.
유키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아까부터 누가 부른다니 대체 무슨 소리지? 아버지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몸을 일으키셨어요. 저희 마을에서는 부른다 라는 말이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는 뜻 외에도 초대받았다 혹은 음식을 대접받았다라는 의미로도 종종 쓰이곤 했거든요. 미리 듣지는 못했지만 혹시 내일 무슨 약속이라도 있었나 보다 라고 아버지는 생각하셨대요. 아이, 괜찮겠어? 이 시간에 정말 갈 수 있겠냐고. 아버지가 그렇게 묻자 유키 아저씨는 괜찮아. 여기 외길이라 길 잃을 염려도 없어 라고 대답했어요. 확실히 술에서 깼는지 말투도 또렷했고 4시간 이상 자기도 했으니까 아버지는 그를 배웅하기로 하셨다고 해요. 밖에는 여전히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유키 아저씨는 우산을 쓴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가 온 것은 오전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는 저희 집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떨어진 강가에서 누운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강이라고는 해도 강폭이 2m도 안 됐고 깊이는 10cm도 안 되는 얕은 냇가였어요. 그곳에서 유키 아저씨는 윗옷을 벗어 깨끗하게 개고 신발을 벗어 그 윗옷 위에 놓은 뒤 그걸 베개 삼아 누워 강물에 몸을 담근 채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날 우연히 다리를 건너던 이웃사람이 그를 발견한 것이었죠. 그의 몸 위에도 눈이 쌓여 있어서 처음에는 그게 사람인지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유키 아저씨의 몸은 돌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며칠 뒤 유키 아저씨가 발견된 강가를 아버지와 함께 가보았습니다. 다리 위에서 강을 내려다보며 다시금 대체 왜 이런 곳에서?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 냇가의 양옆으로는 어른 키만한 마른 나뭇가지들이 빽빽하게 끊임없이 자라 있어서 물이 흐르는 곳까지 가는데 상당한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키 아저씨는 대체 왜 굳이 이 마른 나뭇가지들을 헤치고 강으로 들어갔던 것일까요? 무엇보다 그 강은 유키 아저씨의 집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취해도 반드시 집 근처로 돌아가던 사람이 왜 이번에는 정반대 방향으로 향했던 것일까요? 술 때문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저와 아버지는 무언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밤에 유키 아저씨를 보낸 것을 몹시 후회하셨습니다. 완전 만취 상태는 아니었어도 술이 완전히 깬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하며 한동안은 계속 우울해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유키 아저씨가 무언가에 불려간 것이 아닐까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한밤중에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에게는 자신을 부르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정말로 들렸던 게 아닐까요? 유키 아저씨가 죽은 장소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던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날 새벽 아버지가 빌려주셨던 우산이었죠. 그리고 그 우산은 훗날 유키 아저씨네 집 마당에서 덩그러니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유키 아저씨는 대체 왜 그 강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